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뉴요커 라임입니다. 한 열흘 만에 다시 뵙는 것 같네요. 지난주에 감기로 굉장히 고생을 했고요. 미국 동부에서 플루가 대유행이에요. 물론 저는 플루 수준까지는 아니었는데 한 3년 만에 저도 감기가 걸린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고생을 했네요.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쯤에 녹음을 한번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리려고 했던 19장을 제가 사실 녹음을 했었는데요. 한 1시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녹음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조금 읽다가 기침이 나서 또 멈추고 다시 녹음 재개를 하다가 또 기침이 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녹음을 마치고 나서 이제 편집을 제가 들어갔는데 헤드폰을 끼고 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기침을 하고 난 다음에 목소리 톤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 목소리 톤이 한 열대 번 정도가 계속 바뀌고 신목소리가 났다가 맑은 소리가 났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이 돼서 이거는 들으시는 분들께서 좀 불편하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녹음은 다 폐기를 하고 이제는 다시 시작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다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19장 읽을 차례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어찌 보면 연민에 가까운 그런 감정이 들게 하는 인물 고혼다와 주인공의 관계가 점점 진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혼다를 통해서 만난 한 명의 인물을 통해서 키키라는 캐릭터에 대한 어떤 정보가 또 주어지게 됩니다. 19장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19장 고혼다와 나는 그의 메르세데스를 타고 아자브의 뒷골목에 있는 어느 바로 술을 마시러 갔다. 거기 카운터의 구석 쪽에서 우리는 칵테일을 몇 잔씩 마셨다. 고혼다는 술이 센 듯 아무리 마셔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 말투에나 표정에나 변화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는 술을 마시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했다. TV 방송국이 얼마나 시시한가에 대해서, 감독이 얼마나 머리가 나쁜가에 대해서, 구토를 할 것만 같은 상스러운 탤런트들에 대해서, 뉴스쇼에 나오는 엉터리 평론가에 대해서. 그의 이야기는 퍽 재미있었다. 표현이 생생하고 관찰은 신랄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내 이야기가 듣고 싶다고 했다. 자네는 어떤 인생을 더듬어 왔을까 하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대충대충 끄집어내어 말했다. 대학을 나와가지고 동료하고 사무소를 열고 광고랑 편집 일을 했다는 것.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는 것. 하는 일은 잘 돼갔지만 사소한 일로 해서 그곳을 그만두고 지금은 자유기고가를 하고 있다는 것. 대단한 금액은 되지 않지만 어차피 돈을 사용할 겨를도 없다는 것. 대충대충 이야기하고 보면 그것은 평온한 인생 같게도 느껴졌다. 어쩐지 나의 인생 같지가 않았다. 그러는 중에 바가 조금씩 붐비어서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졌다. 그의 얼굴을 힐끔힐끔 바라보는 축들도 있었다.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하고 고혼다는 일어섰다. 바로 가까운 데고 아무도 없다고 술도 있고. 그의 맨션은 바로부터 두세 번 모퉁이를 돌아선 곳에 있었다. 그는 메르세데스 운전수에게 이젠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다. 훌륭한 맨션이었다.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고 그중 1개에는 전용의 키가 필요했다. 이 맨션은 이혼하고 집을 쫓겨났을 때 사무소에서 사주었던 거야 하고 그는 말했다. 유명한 영화배우가 옆에 언니한테 쫓겨나 빈털터리로 싸구려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말씀이 아니거든. 이미지가 망가진단 말이야. 물론 내가 집세는 물고 있지. 형식으로선 내가 사무소로부터 여기를 임대받고 있는 셈이지. 집세는 경비에서 빠진다고. 그거 참 편리한 거야. 그의 방은 맨 위층에 있었다. 널찍한 거실과 방 2개. 게다가 부엌이 딸려 있었다. 베란다가 있고 거기서 도쿄타워가 뚜렷하게 보였다. 가구의 취미는 나쁘지 않았다. 단순하고 청결하고 보기만 해도 값져 보였다. 거실 방바닥은 마루바닥인데 그 위에 크기가 다른 페르시아 용단이 여러 장 깔려 있었다. 어느 것이나 고상한 디자인이었다. 소파는 크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부드럽지도 않았다. 커다란 관엽식물 화분이 몇 개인가 시각적인 효과가 있게 배치되어 있었다. 천장으로부터 드리워진 펜던트 조명과 테이블 위의 스탠드는
현대인 분위기가 나는 것이었다. 장식품은 적었다. 사이드보드 위에 명나라 때 것으로 보이는 접시가 몇 개 진열돼 있을 뿐이었다. 방 안은 띠끌 한 점 없이 정돈돼 있었다. 아마 파출부가 매일 청소를 하고 가는 것이리라. 테이블 위에는 건축 잡지가 놓여 있었다. 좋은 방이군 하고 나는 말했다. 촬영에 쓸만하겠지?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런 느낌도 드는군 하고 나는 다시 한번 방 안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부탁하면 다들 이렇게 되지. 촬영 현장처럼 되거든. 사진이 잘 봤거든. 가끔씩 벽을 두드려 본다고 종이로 발라붙인 벽이 아닌가 하고 말이야. 어쩐지 말이야. 생활의 냄새랄 것이 없거든. 겉보기일 뿐이란 말일세. 그럼 자네가 생활의 냄새를 내면 되잖아. 문제는 생활이 없다는 걸세. 하고 그는 무표정한 소리로 말했다. 그는 뱅앤올룹슨의 플레이어에 레코드를 얹고 바늘을 내렸다. 스피커는 정다운 JBL의 P88이었다. JBL이 신령스러운 스타디오 모니터를 세계에 흩뿌리기 이전의 시대. 아직 스피커가 정상적인 소리로 울리고 있던 시대에 멋들어진 제품이었다. 그가 걸어놓은 것은 봅 쿠퍼의 낡은 LP였다. 무엇이 좋지? 무엇을 마실래? 하고 그가 물었다. 아무거나 자네 마시는 걸 마시겠어. 하고 나는 말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보드카와 토닉 워터의 병 몇 개와 아이스페일에다가 그득한 얼음과 절반으로 자른 레몬을 3쪽 쟁반에 담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우리는 시원하고 청결한 웨스트 코스트 재즈를 들으면서 레몬 맛을 한껏 풍기는 보드카 토닉을 마셨다. 확실히 생활의 냄새라는 것이 희박하군 하고 나는 느꼈다. 무엇이 어떻다는 건 아니지만 어쩐지 희박하단 말이다. 하지만 그런 것이 희박하다고 해서 특별히 부자유스러운 건 없는 것 같았다. 요컨대 사고방식의 문제인 것이다. 나로선 그것은 아주 안락한 방이었다. 나는 기분 좋은 소파 위에서 느슨해져서 술을 마셨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지 하고 고운다는 유리잔을 얼굴 위에 치켜들고 천장의 불빛에 비춰보면서 말했다. 되려고 마음먹었다면 의사도 될 수 있었지. 대학 때는 교직 과정도 이수했었지. 인류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었지.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됐어. 이런 생활 묘한 거야. 눈앞에 카드가 주룩 줄지어 있었어. 어느 걸 집을 수도 있었지. 어느 걸 집거나 잘 될 것만 같았어. 자신은 있었어. 그래서 되려 고를 수가 없었어. 카드 같은 거 본 적도 없었지. 하고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눈을 가늘게 하고 나를 보고 빙그레 웃었다. 아마 농담인 줄 알았던 모양이다. 그는 두 번째 술을 유리잔에 따르고 레몬을 꾹 짜고는 껍질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결혼만 해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지. 나하고 여편네는 영화에서 공연을 하면서 어느 틈엔가 가까워졌지. 로케이션에서 함께 술도 마시고 차를 빌려가지고 드라이브도 하고 말이야. 영화가 끝난 후로도 몇 번인가 데이트를 했지. 주위에서도 우리는 잘 어울리는 커플이고 결혼을 할 거라고들 생각했었지. 결국 물 흐름에 밀리듯 결혼했었지. 자네로선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여긴 정말 좁은 세계란 말이야. 뒷골목 안에 연립해서 살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 한번 물 흐름이 형성되기만 하면 그건 완전히 현실적인 힘을 띠게 된단 말일세. 하지만 나는 그녀에 대해선 정말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지. 그 아이는 내가 이 인생에서 손에 넣은 것 중에선 제일 알찬 것의 하나였지. 결혼하고 나서 난 그 사실을 인식했어. 그리고 나는 어김없이 그녀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지. 하지만 글렀어. 내가 진정으로 그것을 골라 잡으려고 들면 그것은 달아나고 만단 말이야. 여자도 그렇고 배역도 그렇고 저쪽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나는 최고로 잘 다룰 수가 있어. 하지만 나 스스로 요구하면 모두 다 내 손가락 사이로부터 쓱 빠져 달아나고 만단 말일세. 나는 잠자코 있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둡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하고 그는 말했다. 난 그녀를 아직도 좋아하고 있어. 그저 그것뿐이야. 가끔씩 이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배우를 그만두고 그녀도 여배우를 그만두고 둘이서 한가하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고 말이야. 패셔너블할 맨션도 필요 없어. 마세라티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착실한 일과 조그마한 가정이 있으면 그걸로 돼. 어린애도 갖고 싶고.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하고 어느 목로집에 들러선 술을 마시며 불평을 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녀가 있다. 월브로 시빅이나 스바루를 산다. 그런 생활. 잘 생각해보면 내가 바라고 있는 건 그러한 생활이었단 말일세. 그녀가 있어주기만 한다면 그걸로 돼. 하지만 글렀어. 그녀는 그것과는 다른 걸 바라고 있어. 가족들이 다 그녀한테 기대하고 있어. 어머니는 전형적인 무대 위의 인생이고 아버지는 철저한 수전노란 말이야. 오빠는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어. 아우놈은 늘 문제만 일으키고 있어서 그 뒤치다거리에 돈이 들고 여동생은 가수로서 한창 인기가 나는 중이었거든. 도저히 빠질 수가 없지. 그리고 그녀 자신도 서너 살 때부터 그러한 가치관에 단단히 뿌리박혀 있었고 줄곧 아역으로 이 세계에서 살아왔겠다. 조작된 이미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나 자네하고는 전혀 다르지. 현실 세계라는 걸 이해하지 못한단 말일세. 하지만 아주 마음이 깨끗한 여자야. 굉장히 깨끗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지. 나로선 그걸 알 수 있어. 하지만 글렀어. 어쩔 수도 없어. 보게나. 알겠어. 난 지난달에 그녀하고 잤단 말일세. 헤어진 부인하고? 그래, 이상한가? 별로 이상할 것도 없지. 하고 나는 말했다. 이 방에 왔단 말일세. 어째서 왔는지는 모르겠어. 전화가 걸려왔는데 놀러가도 좋으냐고 하지 않겠어? 물론 좋다고 했지. 그래서 둘이서 예전처럼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잤지. 굉장히 좋았다고. 그녀는 나를 아직도 좋아한다고 하더군. 난 당신하고 다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고 말했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을 뿐이었지. 나는 평범한 가정 이야기를 했어. 아까 자네한테 이야기한 그런 거 말일세. 그녀는 역시 빙그레 웃으면서 듣고 있을 뿐이었어.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건 전혀 듣고 있지 않았던 거야. 처음부터 듣고 있지 않았단 말이야.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전혀 반응이라는 게 없단 말이야. 그녀는 그저 쓸쓸해서 누군가의 포옹을 받고 싶었던 게야. 공교롭게도 그 상대가 나였을 뿐이란 말이야.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렇단 말일세. 그녀는 나나 자네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야. 누군가의 힘으로 해소해야 할 쓸쓸한 감정이 있는 거야. 누군가가 해소해주기만 하면 된단 말일세. 그러면 끝나는 거지. 거기서부터 더는 나가지 않지. 하지만 난 그렇지 않거든. 레코드판이 다 돌아 음악이 끝나고 침묵이 찾아들었다. 그는 바늘을 떼고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여자를 부를까? 하고 고혼다가 물었다. 난 아무래도 괜찮아. 자네 좋을 대로 하자고. 하고 나는 대답했다. 돈을 주고 여자와 잔 적은 있나? 그가 물었다. 없다고 나는 말했다. 어째서? 그런 생각 없었는걸. 하고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고혼다는 어깨를 움츠리고 거기에 대해 잠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나하고 사귀는 게 좋지. 하고 그는 말했다. 키키하고 왔던 여자아이를 부르겠어. 그녀에 대해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자네 하자는 대로 하지. 하고 나는 말했다. 하지만 설마 이건 경비로 빠지지 않겠지? 그는 웃으면서 유리잔에 얼음을 넣었다. 믿지 않을는지 모르겠지만 빠진다고 그게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 파티 서비스 회사라는 간판이고 제법 정확한 그러면서도 좀 화려한 영수증을 끊어준단 말일세. 조사를 한다 해도 간단하게는 알 수 없는 복잡한 장치로 돼 있거든. 그리고 여자하고 잔다는 일이 바로 접대비가 된다. 굉장한 세상이 됐지. 고도 자본주의 세계. 하고 나는 말했다. 여자아이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문득 키키의 참 좋은 귀를 생각하고
고은다에게 키키의 귀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귀? 잘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고 그는 나를 보았다. 아니, 본 적이 없는걸? 본 것 같기도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아. 귀가 어떻단 말이지? 별것 없어 하고 나는 말했다. 여자아이 둘이 찾아온 것은 12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그 하나는 고혼다가 대단해라고 표현한 키키하고 콤비를 짜고 있던 여자아이였다. 그녀는 확실히 대단한 여자였다. 어딘가에서 문득 만나 그때는 서로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줄곧 만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던 것 같은 그런 타입의 여자아이였다. 남자의 영원한 꿈을 일깨워주는 것 같은 그런 여자아이. 몸치장이 요란하지가 않았다. 기품이 있다. 그녀는 트렌치 코트 밑에 녹색 캐시미어 스웨터를 걸치고 있었다. 그리고 지극히 보통의 울 스커트. 장신구는 조그마하고 심플한 귀걸이 뿐이었다. 품격이 있는 여자 대학의 4학년생이란 느낌이었다. 또 한 사람의 여자아이는 시원한 색깔의 원피스를 걸치고 안경을 끼고 있었다. 안경을 낀 창부가 있다는 사실은 나는 미처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있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역시 아주 매력적인 아이였다. 손발이 날렵하고 햇볕에 잘 그을린 피부였다. 지난주에 줄곧 괌으로 수영하러 가 있었다고 했다. 짧은 머리칼을 다시 머리핀으로 단단하게 고정시켰다. 그녀는 은팔찌를 끼고 있었다. 몸놀림이 활달하고 살갗이 매끄러운 육식수처럼 우아하게 꽉 죄어져 있었다. 그네들을 보고 있자니까 나는 문득 고교 시절의 동창회가 떠올랐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어느 쪽 타입의 여자이건 하나쯤씩은 어김없이 동창회에 있는 법이다. 예쁘장하고 품위가 있는 여자아이와 활동적이면서도 규율이 있는 느낌을 주는 매력적인 여자아이. 꼭 동창회 같구나 하고 나는 느꼈다. 동창회가 끝난 다음 긴장이 풀린 다음 마음 맞는 끼리끼리가 2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만 같은 분위기였다. 싱겁기 짝이 없는 현상이지만 참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다. 고은다가 말한 편안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만 같았다. 그는 이전에 그 어느 쪽과도 함께 잔 적이 있는 듯 여자애들도 그도 격의 없이 인사를 했다. 여운이 잘 있었어? 하는 그런 느낌. 고혼다는 나를 중학교 동급생이며 현재는 글 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잘 봐주세요 하고 여자아이들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괜찮아요. 다들 친구인걸요 하는 느낌의 미소였다. 현실 세계에선 그다지 흔히 볼 수 없는 종류의 미소다. 잘 봐주시오 하고 나도 말했다. 우리들은 방바닥에 앉기도 하고 소파에 뒹굴기도 하고 브랜디 소다를 마시고 조 잭슨이랑 알렌 파슨스 프로젝트의 LP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제법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우리는 그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으며 여자아이들도 즐기고 있었다. 고은다는 안경을 낀 쪽 여자아이를 상대로 치과 의사 연기를 보여주었다. 확실히 잘했다. 진짜 치과 의사보다도 치과 의사다웠다. 재능이다. 고은다는 안경을 낀 여자아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소근거리는 소리로 무슨 이야기인지를 했으며 여자아이가 가끔씩 킬킬거리고 웃었다. 그러는 중에 화려하고 대단한 쪽 여자아이가 내 어깨에 살며시 기대어 와서는 내 손을 잡았다. 제법 멋진 냄새가 났다. 가슴이 꽉 차고 숨이 막힐 듯한 냄새였다. 정말 동창회 같구나 하고 나는 느꼈다. 그 무렵에 제대로 말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당신이 좋았다고요. 어째서 날 유혹해주지 않았죠? 남자의 소년의 꿈, 이미지. 나는 그녀의 어깨를 껴안았다. 그녀는 살며시 눈을 감고 코끝으로 내 귀 밑을 더듬었다. 그 다음엔 내 목에다 입술을 대고 부드럽게 빨았다. 문득 알고 보니 고혼다와 또 다른 여자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필시 베드룸으로 갔을 게다. 조금만 더 불빛을 어둡게 하겠어? 하고 그녀가 말했다. 나는 벽에 조명 스위치를 찾아서 끄고 조그만 테이블 스탠드의 불빛만을 그냥 뒀다. 알고 보니 레코드 대신 밥 딜런의 테이프가 걸려 있었다. 곡은 It All Over Now, Baby Blue였다. 천천히 벗겨줘요 하고 그녀가 귀 밑에서 속삭였다. 나는 하라는 대로 그녀의 스웨터랑
스커트랑 블라우스랑 스타킹을 천천히 벗겨주었다. 나는 벗겨준 것들은 반사적으로 접어놓으려 했지만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고쳐 생각하곤 그만뒀다. 그녀도 내 옷을 벗겼다. 아르마니의 넥타이랑 리바이스의 블루진이랑 티셔츠를, 그리고 조그만 브래지어와 팬티 차림으로 내 앞에 섰다. 어때요? 하고 그녀는 빙그레 웃으면서 나에게 물었다. 멋지군 하고 나는 말했다. 그녀는 아주 예쁜 몸매를 하고 있었다. 아름답고 생명감이 넘치고 청결하고 섹시했다. 어때요? 멋지죠? 하고 그녀는 물었다. 좀 더 자세히 표현해 주세요. 잘 표현한다면 굉장히 친절하게 해드릴게. 옛날 생각이 나게 해. 고교생 시절. 하고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잠시 동안 이상하다는 듯이 눈을 가늘게 하고 방글에 웃으면서 나를 보고 있었다. 당신 좀 독특하네요. 서툰 대답이었나? 전혀.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내 옆으로 와서 내가 34년의 인생에서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것 같은 일을 해주었다. 섬세하고 대담하고 좀 간단하게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지만 누군가가 생각해낸 것이란 말이다. 나는 몸에 힘을 빼고 눈을 감고 흐름에 몸을 맡겼다. 그것은 내가 이제껏 경험한 그 어느 섹스와도 다른 것이다. 나쁘지 않죠? 하고 그녀가 내 귀 밑에서 속삭였다. 나쁘지 않아.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것은 멋들어진 음악처럼 마음을 위무하고 육신을 상냥하게 풀어주었으며 시간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거기에 있는 것은 세련된 친밀감이었으며 공간과 시간과의 평온한 조화이며 한정된 형태에서의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이었다. 더구나 그것은 경비로서 빠진단 말이다. 나쁘지 않아. 하고 나는 말했다. 밥 딜런은 무엇인가를 노래 부르고 있다. 무엇이었더라? 이건 하드레인이다. 나는 그녀를 살며시 껴안았다. 그녀는 힘을 빼고 내 팔 속에 들어왔다. 밥 딜런을 들으면서 경비로 대단한 여자애를 껴안는다는 것은 어째 좀 이상한 것이었다. 정겨운 1960년대에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미지인 것이다. 그렇게 나는 생각했다. 스위치를 누르면 모든 것은 꺼지고 만다. 3D의 성적 이미지, 섹시한 오데코롱 냄새와 부드러운 살갗의 감촉과 뜨거운 입김. 내가 정해진 코스를 어김없이 더듬어 사정하고 나서 이윽고 우리는 둘이서 욕실에 가서 몸을 씻었다. 그리고 커다란 목욕 타월 바람으로 거실을 돌아와 브랜디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다이어 스트레이치인지 뭔지 하는 음악을 들었다. 어떤 글을 쓰고 있죠? 하고 그녀는 물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의 내용을 대충 설명했다.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 하고 그녀는 말했다. 쓰는 것에 따라서 그렇지. 하고 나는 말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란 이를테면 문화적 제설 작업이란 말이야. 하고 나는 말했다. 내가 하고 있는 건 관능적 제설 작업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곤 웃었다. 보세요. 다시 한번 둘이서 제설 작업을 하지 않을래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융단 위에서 섞였다. 이번엔 굉장히 간단하게 그리고 천천히 심플한 형태를 취했다 하더라도 그녀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느냐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을까? 하고 나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커다랗고 길다란 욕조 속에 둘이서 나란히 드러누워서 나는 그녀에게 키키에 대해 물어보았다. 키키? 하고 그녀는 말했다. 다정한 이름이네요. 당신 키키를 알고 있어요? 나는 끄덕거렸다. 그녀는 어린애처럼 입술을 조그맣게 오므리고 훅 하고 숨을 쉬었다. 그녀는 이젠 있지 않아요. 그 사람 돌연히 사라졌대요. 우린 제법 사이가 좋았더랬어요. 가끔씩 둘이서 함께 쇼핑을 가기도 하고요. 술도 마시고 했죠. 하지만 아무 말도 않고 돌연 없어져 버렸죠. 한 달 전이던가 2달 전이던가. 하지만 그런 거 그닥 드문 일 아니잖아요. 이런 직업이란 퇴직원 낼 필요도 없고
그만두고 싶으면 잠자코 훌쩍 그만둬 버리거든요. 그녀가 없어져 버렸다는 건 유감이에요. 나하고 그녀하고는 비교적 마음이 맞았거든. 하지만 하는 수 없지요. 걸스카우트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녀는 길고 깨끗한 손가락으로 나의 아랫배를 만지고 살며시 페니스를 건드렸다. 키키하고 자본 적 있어요? 예전에 얼마 동안 함께 살았었지. 한 4년 전에. 4년 전이라 하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퍽도 옛날 이야기군요. 4년 전에 난 아직 얌전한 여고생이었어요. 어떻게 좀 키키하고 만날 수 없을까? 나는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어려운걸요? 정말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도 말한 것처럼 그저 없어져 버렸는걸요. 마치 벽 속에 빨려 들어간 것처럼 단서랄 것도 하나 없고 찾을래야 찾을 방도도 없을 것 같아. 당신 키키를 지금도 좋아해요? 나는 탕 속에서 몸을 느리게 펼치고 천장을 쳐다보았다. 나는 지금도 키키를 좋아하는 걸까? 모르겠는걸. 하지만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난 아무래도 그녀하고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어. 키키가 날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어. 줄곧 그녀의 꿈을 꾸어대고 있거든. 별일이야 하고 그녀는 내 눈을 보면서 말했다. 나도 가끔씩 키키의 꿈을 꿔요. 어떤 꿈?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생각하듯 미소를 머금었을 뿐이었다. 술을 마시고 싶어 하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거실로 돌아와 방바닥에 앉아서 음악을 듣고 술을 마셨다. 그녀는 내 가슴에 기대고 나는 알몸인 그녀의 어깨를 껴안고 있었다. 고혼다와 그의 상대 여자아이는 잠들어 버렸는지 전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보세요. 믿지 않을는지도 모르겠지만 당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즐거워요. 정말이에요. 직업이니 연기니 그런 것과 관계없이 즐거운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믿어줄래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믿는다고 하고 나는 말했다. 나도 이러고 있으면 아주 즐거워. 편안하고 여유롭다고. 어쩐지 동창회 같아. 당신은 역시 독특해 하고 그녀는 킬킬거리면서 말했다. 키키 말이지만 하고 나는 말했다. 아무도 알지 못한단 말인가? 그녀의 주소라든가 본명이라든가 그런 거. 그녀는 서서히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그런 거 거의 얘기하지 않는걸요. 다들 아무렇게나 이름을 짓고 산다고요. 키키라든가 말이야. 나는 메이, 또 한 아이는 마미. 다들 가다가나의 두 글자예요. 사생활 같은 거 다들 알지 못하며 그런 건 묻지 않거든요. 상대방이 저 자신 스스로 말하지 않는 한 묻지 않거든요. 예의상 사이는 좋아요. 제법 함께 놀러 가기도 하고. 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죠. 나는 메이이고 그녀는 키키일 뿐이거든. 우리들에겐 현실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 뭐랄까 그저 그런 이미지예요. 허공에 떠있는 거죠. 두둥실. 이름 같은 거 환상에 붙여진 그저 그런 기호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되도록이면 서로의 이미지를 존중하려고 해요. 그런 거 이해돼요? 이해되지 하고 나는 말했다. 손님 중엔 우리들을 동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돈 때문에만 이런 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들도 이러고 있을 때 제법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네 클럽은 엄밀한 회원제라서 손님의 질도 좋겠다. 다들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고요. 우리들도 그 이미지의 세계를 즐기고 있거든요. 즐거운 제설 작업. 나는 말했다. 그래, 즐거운 제설 작업.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내 가슴에 입술을 갖다 대었다. 가끔 눈 던지기도 하고. 메이 하고 나는 말했다. 예전에 진짜 메이라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있었지. 내 사무소 옆 치과 의사네에서 접수를 보고 있었지. 홋카이도 농가 출신의 여자아이였지. 염소 메이라고 다들 불렀었지. 살갗이 검고 여위였었지만 좋은 아이였어. 염소 메이 하고 그녀는 되풀이했다. 당신 이름은요? 곰푸 하고 나는 대답했다. 동화 같네요. 그녀는 말했다. 최고. 염소 메이하고 곰푸.
동화 같군 하고 나도 말했다. 키스해줘 하고 메이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껴안고 키스했다. 멋진 키스였다. 정다운 키스. 그리고 우리는 몇 잔째인지 모르게 브랜디 소다를 마시고 폴리스의 레코드를 들었다. 폴리스. 또 시시하기 짝이 없는 밴드 명칭. 어째서 폴리스 같은 이름을 붙이는 것일까? 하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그녀는 내 팔 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고 말았다. 내 팔 안에서 잠들어 있을 때의 메이는 이미 대단한 여자아이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어디에나 있는 극히 보통의 상처받기 쉬운 소녀처럼 보였다. 동창회 같군 하고 나는 또 생각했다. 시계는 벌써 4시를 지나고 있었다. 주인은 조용하기만 했다. 염소 메이와 고음 푸우, 그저 그런 이미지. 경비로 빠져지는 동화. 폴리스. 또다시 기묘한 하루. 연결될 듯 하면서도 연결되지 않는다. 염소 메이와 서로 알게 되었다. 그녀와 잤다. 썩 좋았다. 나는 고음 푸우가 되었다. 관능적 제설 작업. 하지만 어디에도 당도하지 못했다. 내가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고 있자니까 나머지 3사람이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왔다. 아침 6시 반이었다. 메이는 요기를 입었다. 마미는 고혼다의 베이드리의 파자마 윗도리만을 걸치고 고혼다는 그 아랫도리를 걸치고 있었다. 나는 블루진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우리들은 넷이서 식탁을 둘러싸고 커피를 마셨다. 빵도 구워 버터랑 마말레이드와 함께 먹었다. FM의 바로크 음악을 그대에게가 걸려 있었다. 헨리 퍼셀 캠프의 아침 같았다. 캠프의 아침 같군 하고 나는 말했다. 어쩜 하고 메이가 말했다. 7시 반에 고혼다는 전화로 택시를 불러 여자애들을 돌려보냈다. 돌아갈 때 메이는 나에게 키스했다. 만일 잘 돼가지고 키키를 만나거든 내가 안부를 전하더라고 말해주세요. 네?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슬쩍 그녀에게 명함을 건네주고 만일 무엇이건 알게 된다면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다. 그녀는 그러겠노라고 했다. 또 기회가 닿으면 함께 제설 작업해요. 하고 메이는 한쪽 눈을 감고 말했다. 제설 작업? 하고 고혼다가 말했다. 둘이만 남자 우리는 다시 한 잔씩 커피를 마셨다. 내가 커피를 끓였다. 나는 커피 끓이는 솜씨가 있다. 조용히 소리도 없이 태양이 솟아오르고 도쿄타워가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있노라니까 예전에 네스카페의 광고 생각이 났다. 아마 거기에도 아침에 도쿄타워가 나왔을 것이다. 도쿄의 아침은 커피로 시작된다. 틀릴지도 모른다. 아무려면 어떠냐. 하지만 어떻든 도쿄타워가 아침 해에 빛나고 우리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문득 네스카페의 광고를 떠올렸던 것이다. 착실한 사람들은 회사며 학교를 향해 서두르고 있을 시각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대단히 프로페셔널한 여자아이와 하룻밤을 즐기고 멍청하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필경 이제부터 푹 잠을 자리라. 좋아하건 싫어하건 어떻든.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우리들은 나와 고혼다는 극히 보통 세상의 생활 양식으로부터는 벗어나 있었다. 오늘은 이제부터 뭘 하지? 고혼다가 머리를 내 쪽으로 돌리고 말했다. 집에 돌아가서 자겠어. 내가 말했다. 특별한 스케줄은 없어. 난 이제부터 한잠 자고 낮에 누구를 만나 의논할 게 있거든. 하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우리는 잠자코 또 도쿄타워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때? 재밌었어? 하고 고혼다가 물었다. 재밌었어. 하고 나는 말했다. 그래서 어땠지? 키키에 대해선 뭘 좀 알아냈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저 훌쩍 사라져버렸대. 자네 말대로. 단설할 것도 없고 제대로 된 이름마저 알지 못해. 나도 영화회사 축들에게 키키 소식을 좀 물어보겠어. 하고 그는 말했다. 잘하면 뭐 좀 알게 될지도 모르지.
그리고 그는 약간 입술을 찡그리고 스푼으로 관자놀이를 긁었다. 차밍 하고 여자애들이라며 말할 게다. 보게, 그런데 자넨 키키를 만나가지고 그래 어떻게 할 작정이지? 그가 물었다. 예정을 회복하겠다든가 그런 건가? 아니면 회포를 풀겠다든가 그것뿐? 모르겠다 하고 나는 말했다. 그건 나로서도 알 수 없다. 만나서 어떻게 할지는 만나고 나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커피를 마시고 나자 고혼다는 그의 티 한 점 없는 다색 마세라티로 나를 시부야의 아파트까지 바래다 주었다. 나는 택시로 돌아가겠노라 했지만 그는 가깝다면서 끝내 바래다 주었던 것이다. 조만간 또 전화해서 불러내도 괜찮을까? 하고 그는 말했다. 자네하고 이야기를 하니 즐거웠어. 나한텐 제대로 이야기할 만한 상대가 없단 말일세. 자네만 괜찮다면 조만간 또 만나고 싶은데 말이야. 그래도 좋을까? 물론이지.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스테이크와 여자아이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말이 없어도 그가 무엇을 말하려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